이 보따리는 반드시 네 친정 마당에 도착하거든 풀어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20년 만에 쫓겨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건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지옥 같은 20년 세월, 그 모진 노동의 대가가 고작 낡은 보따리 하나라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마당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매듭을 푼 순간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 속에는 시어머니의 홀로 삼켜온 20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낡은 보따리가 품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폭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창작 스토리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춥다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면 귀신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휘잉 산골짜기를 메아리치곤 했지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고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 꼽아드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도자기 마을 가마터에서는 굴뚝의 회색 연기가 눈보라에 갈기갈기 흩어지고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 앙상한 감나무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처량한 모습이 꼭 추운 길 위에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 속에서 40을 간 넘긴 한 여인이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르튼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지요. 손등은 갈라져 터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핏줄이 붉게 솟아 있었답니다. 서연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얀 입김을 후 내뿜으며 고개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20년 세월의 서러움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집,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리라. 서연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추위 탓인지 원망 탓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지팡이로 마루를 탁 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어요. 시어머니 박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이 노인은 도자기 마을에서 구두쇠 노파로 악명이 자자했지요. 쭈글쭈글한 얼굴에 깊이 팬 주름, 빛바랜 무명옷 한 벌로 버티는 궁색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20년 세월을 함께했건만 그 눈빛 속에 며느리 향한 정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짐 싸라. 낮고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서연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빗자루를 놓치고 문지방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마루에 닿자 한기가 온몸으로 퍼졌지요. 어머니, 이 엄동설 안에 갈 곳도 없는 저를 어디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마다 아궁이 불지 피던 일, 무거운 흙포대 나르던 일, 손이 퉁퉁 붓도록 빨래하던 일.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박 씨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칼날이라도 나올 것 같았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식충이를 더는 둘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붙였지요. 20년을 죽어라 일한 사람이 밥벌레 취급이라니요. 박 씨는 방에서 검댕 묻은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와 마루 끝에 툭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달그락, 챙그랑 소리가 났어요.
깨진 돌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이게 내 20년 품삯이다.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서연은 보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닳고 다른 끈, 기워 맞춘 헝겊 조각들.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어이 빈손으로 내치는구나. 저 모진 노인네. 그런데 이때 박 씨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어요. 명심해라. 이 보따리는 반드시 내 친정 마당에 도착하거든 풀어라. 그 전에 열었다간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말거라.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렸지요. 서연은 그저 빈정대는 것으로만 들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대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 원한은 꼭 갚는다. 대문이 닫히는 쿵 소리가 울렸어요. 빗장 지르는 철컥 소리가 20년 인연을 영영 끊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씨는 문고리를 잡고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거친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지요. 아가, 미안하다. 부디 살아서 나 같은 건 잊고 훨훨 날아가거라. 문틈으로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박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답니다. 한편 대문 밖 서연은 매서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걷고 있었어요. 독한 시어머니, 천년만년 잘 사시오.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댔고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저 집 며느리 결국 쫓겨나네 혀를 찼지요. 그 시선들이 서연의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 끈이 짧아 어깨에 맬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어린아이 안듯 가슴에 꼭 껴안았지요. 한 걸음마다 품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답니다. 20년 일한 대가가 깨진 쓰레기라니. 내 청춘을 돌려내라. 멀리 가마터의 붉은 불빛이 야속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따뜻함 속에서 20년을 살았건만 돌아오는 건 차디찬 눈보라뿐이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 노인네가 웃겠지. 살아야 한다. 기필코 살아남아야 한다.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었고 휑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요. 서연의 발자국이 눈보라에 금세 지워지는 동안 대문 뒤에는 박 씨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안타까운 광경을 어찌합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두 여인의 마음이 이토록 엇갈리고 있었으니 옛말에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더니 딱 그 짝이었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가는데 이 엇갈린 두 마음의 실타래는 과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20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건만 서연이 살던 집만은 봄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집은 한때 양반가의 채통을 지키던 기와집이었지만 지금은 처마 끝이 주저앉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폐가 나 다름없었지요. 방 안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구석구석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답니다. 창호지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들이치면
펄럭펄럭 슬프게 울었어요. 그 음침한 방 한켠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콜록콜록 터져 나오는 기침 소리가 어찌나 처량했던지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저려왔지요.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달달달 떨릴 때마다 서연은 아버지의 숨소리가 끊어질까봐 가슴을 졸이곤 했답니다. 스물을 간 넘긴 서연은 꽃다운 나이였지만 집안 살림에 찌들어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운 얼굴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이목구비가 남루한 옷 사이로도 빛을 발했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쿵쿵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이 발소리의 주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 열어라. 변객주 나으리 행차시다. 하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이 고을에서 뱀보다 더 무섭다는 악덕 고리대금업자 변객주와 그의 졸개들이었어요. 변객주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거만하게 뒷짐을 진 모습이 영락없는 독사 같았답니다. 금으로 장식한 가끈이 햇빛에 번쩍였고 손에 든 은장도 지팡이로 땅바닥을 탁탁 치며 걸어왔어요. 변객주가 마루에 걸터 앉더니 지팡이로 낡은 가재도구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쯔쯔, 이게 뭐야? 3대가 먹던 녹그릇이 이 꼴이라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어찌나 얄미웠던지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히 대꾸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변객주의 음흉한 눈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쫙 돋았지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참. 집안은 거덜났어도 딸년 하나는 제법이구만. 변객주가 쯧쯧 혀를 차며 말했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이 아가씨를 내 별채로 데려가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서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병상의 아버지가 콜록콜록 기침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답니다. 이놈아, 내 딸에게 손대면. 아버지의 외침은 기침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변객주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저 늙은 탐관오리의 놀이개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게. 대문 밖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변객주의 졸개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빛바랜 무명옷에 지팡이 하나 짚은 소박한 행색이었지만 그 서슬퍼런 눈빛만큼은 범접할 수 없는 기세가 서려 있었지요. 바로 도자기 마을에서 구두쇠 노파로 소문난 박씨였답니다. 박씨, 아니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드는 게야? 변객주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씨는 대답 대신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변객주 앞에 던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빚이 얼마냐? 여기 다 있을 테니 썩 꺼지게. 이거 참. 평생 한 푼도 안 쓰기로 유명한 구두쇠가 웬일이야?
변객주가 비웃었지만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고 세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본전은 충분히 건진 모양이었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박 씨, 이건 잊지 않을 거야. 변객주가 졸개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서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서연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려는 순간 박 씨의 다음 말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공짜는 아니네. 박 씨가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짝으로 데려가겠네. 싫으면 돈을 다시 내놓던가. 아이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까지 고마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모멸감으로 변해버렸지요. 이 할머니도 결국 나를 돈 주고 사는 물건 취급하는구나.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꼴이로구나.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박 씨의 속마음은 달랐답니다. 박 씨는 서연의 고운 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손이면 내 대를 이을 수 있겠구나. 변객주 같은 놈 손에 넘어가면 저 아이 인생은 끝장이야. 험한 꼴 안 보게 내가 데려가야지. 그러나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꾸물거리지 말고 따라와라.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한다. 박 씨가 호통을 치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보찜을 쌌습니다. 병든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데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이 애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울며 싸준 초라한 보찜을 들고 대문을 나서는데 그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웠던지요. 팔려가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답니다. 가마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박 씨가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주려나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뜻밖의 말이었지요. 이리 와 봐라. 물레부터 보여주마. 박 씨는 며느리를 가마터 한쪽의 물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때 묻은 물레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요. 이 집에서 밥값 하려면 흙냄새부터 익혀라. 공짜 밥은 없어. 서연은 가슴이 턱 막혔어요. 속으로 한탄했지요. 그래, 결국 지독한 일꾼이 필요했던 거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하지만 박 씨의 속마음은 또 달랐답니다. 강하게 키워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섭섭해 말아라. 이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첫날 밤 서연은 낯선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하고 마른 체구의 선비처럼 곱상한 인상이었지요. 마음씨는 선해 보였지만 어머니 박 씨를 무서워해 아내 눈치만 살폈어요. 미안하오. 어머니가 원체 무서운 분이라.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에 서연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이제 어찌 산단 말이냐. 그 시각 박 씨는 며느리 방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방 안에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마 앞으로 가서 불을 지피며 중얼거렸답니다. 부디 잘 버텨다오. 이 어미가 미워도 참고 버텨다오.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했어요. 저것 봐라. 돈 본전 뽑으려고 잠도 안 재우려나 보다. 참으로 독한 노인네로구나. 아침이 되자 박 씨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요. 며느리 굶겨 죽일 셈이냐. 이 구두쇠 할망구야. 하지만 사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쌀밥을 주기 위해 자신은 부엌에서 누룽지나 긁어먹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며칠이 지나 서연의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물레질에 익숙하지 않아 손바닥이 벌겋게 부르텄지요. 박 씨가 그 손을 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약해 빠져서는. 그래 가지고 어찌 살려고. 그러고는 약봉지를 툭 던져 주었어요. 서연은 투덜거렸지요. 약 줄 거면 곱게 주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돌아서자마자 며느리의 상처난 손 생각에 가슴이 쓰라렸지요.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가마터에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휘잉 휘잉 바람 소리가 두 여인의 엇갈린 마음을 비웃듯 구슬프게 울었지요. 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고부 관계가 앞으로 어찌 될지 참으로 걱정이 앞섰답니다. 시집 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니 서연의 빼어난 미모가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거친 일을 해도 그 맑은 눈동자와 고운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도자기 마을 박씨네 며느리가 절세 미인이라던데. 아이고, 그 집 구두쇠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만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이고, 이 소문이 하필이면 변객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 씨가 가마터에서 흙을 다지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 계시오? 빗수금 차왔소이다. 변객주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비지라니요. 진작에 다 갚았건만 이 늙은 여우가 무슨 꿍꿍이로 찾아온 건지 뻔히 알 수 있었지요. 서연을 보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서연을 보았어요. 햇살 아래 서연의 고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 얼굴을 변객주가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박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다급히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리 와, 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영문도 모르는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어요. 아궁이에는 시커먼 숯검정과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숯검정을 움켜쥐더니 서연의 얼굴에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박 씨의 힘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시커먼 숯검정이 서연의 하얀 볼을 새까맣게 물들였지요. 박 씨의 속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그 놈 눈에 띄면 넌 끝장이야. 차라리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게 낫다. 제발 참아다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속사정을 알 리가 없었지요. 내가 예쁜 게 그리도 꼴 보기 싫은가. 질투에 눈이 먼 늙은이가 분명해.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숯검정에 섞여 시커먼 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의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채를 헝클어뜨리고 달장 옆에 있던 지푸라기를 집어 옷에 문질렀습니다. 서연의 깨끗한 저고리가 순식간에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지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서연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박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며 변객주가 졸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 금장식 가끈을 한 그 모습이 여전히 역겨웠지요. 박 씨는 순간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바닥을 팍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넋 빠진 것이 또 밥상을 엎었어. 에이구, 내 팔자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미친 며느리를 들였단 말이냐. 박 씨가 악을 썼습니다. 빗자루가 땅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빗자루는 서연의 몸에는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어요. 박 씨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숯검정,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수치심에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변객주가 그 광경을 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절세미인이라더니 완전히 실성한 여자로구만. 변객주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서연의 처참한 모습에 흥미를 완전히 잃은 표정이었지요. 박 씨가 변객주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런 제정신 아닌 며느리 구경하러 왔소. 데려가려면 데려가슈. 밥만 축내고 일도 못하는 미친년이니 차라리 데려가면 고맙겠소. 에이, 됐어. 미친 여자한테 누가 손을 대겠소. 변객주가 퇴침을 뱉고는 졸개들을 이끌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요. 그제야 박 씨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다행이다. 넘어갔다. 박 씨의 눈가에 안도의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퍼올려 얼굴을 문질러 씻었지요.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졌고 서연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습니다. 저 늙은 마귀 할멈.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꼴을 즐기고 있어. 어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서연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구슬프게 퍼졌어요. 박 씨는 방문 뒤에 숨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박 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조금만 참거라. 다 너를 위해서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 말을 서연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밤이 되었지만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밥도 먹지 않았지요. 박 씨는 밥상을 차려 서연의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기 반찬이 올라가 있었어요. 먹고 힘내서 일이나 해. 굶어서 쓰러지면 내가 더 귀찮아. 박 씨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등 뒤로 돌아서는 순간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연은 그 밥상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이까지 고기로 날 달래려나 본데 어림없다.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서연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입안에서 녹았지만 그 맛이 쓰디쓸 뿐이었지요. 남편이 서연을 위로하려고
방에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박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부정탄다. 들어가지 마라. 어머니,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시끄럽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지요. 남편조차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정녕 혼자구나. 그날 밤 박 씨는 마당을 서성이며 밤새 망을 보았습니다. 혹시 변객주가 다시 올까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사각사각 발자국 소리가 밤새 마당에 울렸어요. 서연은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또 무슨 괴롭힘을 구상하고 있는 거야. 저 발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서연은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녘 박 씨는 서연의 더러워진 저고리를 몰래 빨았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니 뼈가 시렸지만 박 씨는 이를 악물고 빨랫감을 문질렀어요. 손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서연은 그날 밤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습니다. 시커먼 숯검정이 얼굴을 덮치고 빗자루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악몽이었지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여인 사이의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서성이는 박 씨의 그림자가 며느리의 방을 감싸 안듯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 그림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가 가마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당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서연이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연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난초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 잎사귀가 흘 위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박 씨는 그 솜씨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이 아이 손은 흙이나 만질 손이 아니야. 박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박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박 씨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서연이 그린 그림을 발로 쓱쓱 지워버렸습니다. 정성 들여 그린 난초가 순식간에 뭉개져 사라졌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클장난할 시간에 붓이나 잡아라. 따라와. 박 씨는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다락방으로 데려갔지요. 다락방에는 오래된 물감과 붓, 그리고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 하루에 문양 100개씩 그려라. 못 채우면 밥 없다. 박 씨가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차갑게 울렸지요. 서연은 좁은 다락방에 갇혀 망연자실했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하게 나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미줄이 구석구석 쳐져 있었지요. 힘든 흙일은 시키기 싫고 나를 이 방구석에 처박아 말려 죽일 셈이구나. 이 집에서 나는 죄인이야. 서연은 무릎을 껴안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박 씨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답니다. 내 손은 흙 만질 손이 아니다. 붓을 잡아야 천하제일이 될 손이야. 거친 일 시키다가 저 고운 손 다치면 어쩌겠니? 미워해도 좋다.
내 재능만 살릴 수 있다면. 박 씨는 그날부터 서연이 하던 모든 거친 일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무거운 흙포대를 지게에 지고 나르는데 늙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끙끙 신음 소리가 절로 나왔지요. 다락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서연이 창문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시끄럽다. 내 할 일이나 해. 박 씨가 호통을 쳤어요. 서연은 창문에서 물러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거구나. 저 늙은이가 죽어도 난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들 셈이야. 서연의 가슴 속에서 증오가 불길처럼 타올랐지요. 저녁이 되면 박 씨가 밥과 함께 서연이 그린 그림을 검사했습니다. 이게 난초냐? 지렁이지. 다시 그려. 박 씨가 그림을 툭 던지며 호평했어요. 서연은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라. 당신 콧대를 꺾어 놓겠다. 내가 그린 그림에 할 말이 없게 만들어주마.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이고, 박 씨는 서연 몰래 버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있었답니다. 방 한켠의 항아리 안에 며느리의 그림을 보물처럼 차곡차곡 쌓아두었지요. 밤이 깊어 아무도 없을 때 박 씨는 그 그림들을 꺼내 촛불 아래서 바라보곤 했어요. 그래, 이거다. 내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이 정도면 곧 세상이 놀랄 거다. 박 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트집을 잡았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손등은 먹물에 물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잠든 사이 박 씨가 몰래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쓰던 낡은 붓을 거두고 털이 부드럽고 좋은 붓으로 바꿔놓았지요. 다음 날 서연은 붓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붓이 낡아서 바꿨나 보네. 그래도 감사할 생각은 없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배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다락방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구슬프게 울렸지요. 서연은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무릎을 껴안고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다락방 생활. 모든 것이 서러웠지요. 그 시각 박 씨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지요. 박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아가. 내 그림이 완성되면 세상이 놀랄 거다.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박 씨는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몰래 간식을 들고 다락방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먹어.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 고마워요. 서연이 떡을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있잖아, 어머니가 당신 재능을 아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은 무슨. 서연이 쏘아붙였습니다. 감옥살이가 재능 개발이에요? 당신도 참 어머니 편만 드는군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등을 돌리며 다시 붓을 들었지요. 박 씨는 무리한 노동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찡그린 얼굴을 보며 생각했지요. 또 나한테 화가 났나 보다. 저 표정 좀 봐. 날 볼 때마다 저러니. 아이고, 이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그림 실력은 일취월장했어요. 처음에는 지렁이 같던 난초가 이제는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지요. 서연은 붓끝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원망이 오히려 그림의 한과 깊이를 불어넣었어요. 슬픔이 깃든 난초, 외로움이 서린 매화. 서연의 그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박 씨는 완성된 그림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이제 천하제일의 화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매몰차게 굴었어요. 아직 멀었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평생 삼류야. 박 씨가 밥그릇을 뺏는 신용을 하며 말했지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서연에게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지요. 언젠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리라. 그리고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리라. 서연은 붓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그림 실력이 날로 늘어가자 박 씨는 더 좋은 안료를 구해오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회회청이라 불리는 귀한 쪽빛 안료였지요.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나섰습니다. 몸이 약한 남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지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꼭이요. 걱정 마시오. 금방 돌아오리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 후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더니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고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왔어요. 남편분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어요. 철썩. 박 씨의 손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정신 차려라. 내 욕심이 내 아들을 죽였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을 헛간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철컥 차가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정탄다. 장례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라. 박 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연은 헛간 안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속마음은 달랐답니다. 아가, 너라도 살아야지. 남편 따라 무슨 짓을 할까봐 가두는 거다. 나를 미워해서라도 제발 살아다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을 며느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지요. 서연은 헛간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내보내줘요.
당신 마지막 가는 길 보게 해줘요. 손톱이 닳도록 문을 긁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장례 치르는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서연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볼 수 없는 현실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죽은 게 내 탓이라고. 알료 구하러 보낸 건 저 늙은이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한편 박 씨는 상주로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조문객들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지요. 하지만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장례가 끝나고 박 씨는 죽 한 그릇을 헛간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먹어라. 먹고 빚 갚아야지. 굶어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냐. 서연은 그 죽그릇을 보더니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퍼졌지요. 신 때문이야. 당신 욕심 때문에. 내 남편이 목숨을 잃었어. 서연의 저주 섞인 외침이 헛간 밖으로 울려 퍼졌어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정 앞에 가서야 비로소 통곡을 터뜨렸지요. 아들아, 내 처는 내가 지킨다. 내가 악귀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지킨다. 박 씨의 오열이 밤하늘에 구슬프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남편이 쓰러진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비에 젖은 흙 위에 남편이 품에 안고 있던 깨진 안료통이 있었지요. 그 안에서 흘러나온 쪽빛 가루가 빗물에 젖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흙과 가루를 맨손으로 긁어 모았어요. 손이 까지고 상처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목숨 바쳐 구해온 안료까지 챙기는 돈벌레. 저렇게까지 돈이 좋은가. 서연의 눈에 경멸이 서렸어요. 박 씨가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살리려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 후로 박 씨는 며느리에게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드세서 남편 잡아먹었다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박 씨는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 며느리를 지키려 했지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며느리를 향하지 않도록요. 서연은 밤마다 남편을 부르며 울었어요. 그리고 울다가 문득 시어머니 방 쪽을 노려보곤 했지요. 두고 봐. 내 남편 목숨값 당신 눈물로 갚게 해줄 거야. 서연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도끼만 남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유품을 태웠어요. 며느리가 보면 더 슬퍼할까봐 빨리 잊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마저 오해했습니다. 내 추억까지 태워버리는 잔인한 여자.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무리한 노동이 겹쳤지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꼿꼿하게 버텼어요. 서연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남편 없는 시집살이가 하루하루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밤마다 며느리 방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잠들었어요.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혹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봐 지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비극이 두 여인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오해는 깊어지고 증오는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가마터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지요. 박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는 듯 미친 듯이 가마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가마에 불을 떼느라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멈추질 않았어요.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가리지 않았지요. 서연은 다시 다락방과 부엌을 오가며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어요. 밤이면 박 씨의 기침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캑캑. 가래 끓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요. 서연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비웃었습니다.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돈독이 올라 잠도 안 자네 저러다 기운 다 빼고 골골 댈 텐데. 서연은 시어머니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 씨의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답니다. 박 씨는 손수건에 부른 것을 토하고는 급히 숨겼어요. 며느리가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손수건을 품속 깊이 감추었지요. 유약 재료를 태우는 독한 연기가 문제였습니다. 그 연기를 수십 년간 마셔왔으니 박 씨의 몸이 성할 리가 없었지요. 게다가 눈까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마당에서 비틀거리는 박 씨를 목격했습니다. 박 씨가 문지방에 걸려 휘청하더니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벌을 받는구나.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죄값. 서연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만 가득했어요. 박 씨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숨기며 오히려 며느리를 더 닥달했습니다. 그림 더 그려라. 쉬지 마라. 손 놀릴 시간에 붓 한 번이라도 더 놀려.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에 쥔 깨진 도자기 조각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나도 당신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고 떠나리라.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불청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변객주였어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 그 역겨운 모습이 1년 전과 다름없었지요. 빚이 아직 남았소. 돈이 없으면 며느리라도 내놓으시오. 변객주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불붙은 장작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꺼져라. 내 며느리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박 씨가 장작을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온 힘을 다해 변객주를 쫓아냈지요. 에잇, 미친 노인네, 두고 보자. 변객주가 욕설을 퍼붓고 물러났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장작을 떨어뜨리고 헐떡거렸어요. 서연은 담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추호도 들지 않았지요. 일꾼 뺏기기 싫어서 저러는구나. 내가 없으면 누가 그림 그려주겠어. 결국 돈 때문이야. 서연은 코웃음 치며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어요. 목구멍이 따가워 뜨거운 것은 넘길 수가 없었지요. 연신 기침을 하며 입가를 훔쳤는데 손등에 붉은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급히 손등을 앞치마에 문질러 지웠어요. 서연이 물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드실 힘도 없으시죠? 물이나 드세요. 그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보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밥값이나 해라.
박 씨의 속마음은 달랐답니다. 나를 미워해라, 아가. 나를 미워해야 내가 죽어도 내가 슬프지 않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어느 날 밤 가마속의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박 씨는 그 빛을 보고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됐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평생을 바쳐 연구한 비색 유약의 비밀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미쳤군. 불장난에 미쳤어. 저러다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박 씨는 다음 날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잘라 붓을 만들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모아 붓대에 묶었지요. 이걸로 그려보거라. 박 씨가 서연에게 붓을 건넸어요. 서연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노인네 머리카락으로 무슨 그림을. 징그럽게. 하지만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붓 끝에서 난초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지요. 서연도 자신의 솜씨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몰래 서연의 방 앞에 찐 고구마를 두고 갔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구마였지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방문 앞에 놓인 고구마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먹고 또 일하라는 거지. 흥. 서연은 발로 고구마를 툭 걷어찼어요. 고구마가 마당 흙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이른 아침 박 씨가 마당으로 나왔다가 흙투성이가 된 고구마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고구마를 주웠어요. 씁쓸한 표정으로 흙을 털어내며 조용히 치웠지요. 서연의 도끼는 극의 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박 씨의 기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밤마다 집안을 울렸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애증이 이제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날이지요. 서연은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밤새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고 손끝이 고바들었지만 오기로 버텼지요. 이튿날 해가 뜰 무렵 서연은 드디어 친정마을 어귀에 다다랐어요. 대문 앞에 서서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 왔다. 이제 그 지옥과는 끝이다. 서연은 20년 만에 밟는 친정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이 선명했지요. 이제 다시는 그 가마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연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폐허가 되었을 줄 알았던 친정집이 번듯하게 고쳐져 있었거든요. 기울어졌던 처마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허물어진 담벼락은 새 돌로 쌓여 있었지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방에는 새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고 마루는 윤기가 흘렀답니다. 서연은 멍하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모란 꽃밭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정성껏 가꾼 흔적이 역력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누가 이 집을 고쳤단 말인가? 서연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닌가? 고개를 돌리니 마을 이장이 서 있었어요. 수염이 허연 칠순 노인이었지요. 이장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몰래 고쳐놨다네. 해마다 돈을 보내와서 지붕도 고치고 담도 쌓고. 자네 올 날만 기다렸지. 서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노인네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매일 구박하고 감옥처럼 가두고 남편 장례식에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서류 뭉치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자네 시어머니가 맡겨둔 거야. 집 문서하고 노잣돈이네. 쫓겨나면 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며느리가 굶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 서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르르 떨렸지요. 20년 동안 굳건하게 쌓아온 증오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독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자네 시어머니 이 마을에 올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더군. 우리 며느리 솜씨가 천하제일이라고,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고. 자네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나 보군 그래. 서연은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새 이불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고 살림살이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서연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 노인네가 날 좋아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이 서연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문득 시어머니가 떠날 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심해라. 이 보따리는 반드시 내 친정 마당에 도착하거든 풀어라. 서연의 시선이 마루에 던져둔 낡은 보따리로 향했어요. 아까부터 달그락거리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던 그 보따리였지요. 서연의 눈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달달달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같았지요. 서연은 움찔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보따리 매듭을 만지작거렸지요.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신신당부를 한 거야.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지요. 만약 이 안에 든 것도 쓰레기라면 난 정말 미쳐버릴 거야. 끝까지 날 조롱한 거라면. 마당의 모란 줄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연을 재촉하는 것 같았지요. 어서 열어보라고, 진실을 확인하라고. 서연은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지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팽팽하게 묶여있던 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 양옆으로 벌어지며 보따리가 열렸지요. 와르르.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 20년 묵은 얼음장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친정집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거친 숨소리만 공기 중에 울렸지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보따리 속 내용물을 향해 뻗었어요. 겨울 햇살이 보따리 속을 비추며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탄식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증오가 후회로 바뀌기 직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보따리에서 쏟아진 것은 그냥 사금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그것은 서연 자신이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도자기 조각들이었지요. 난초, 매화, 대나무, 국화. 서연이 다락방에서 밤새워 그렸던 그 그림들이 도자기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깨버렸다고, 쓰레기라며 던져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그림들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니었지요. 날카로울 법한 조각의 모서리가 모두 매끄럽게 갈려 있었어요. 손을 베지 않도록 일일이 다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조각을 언제 다 갈았단 말인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조각들은 크기별로 정성스레 정리되어 마치 화첩처럼 모여 있었지요.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 있게끔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보따리 바닥을 더듬던 서연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잡혔습니다. 작은 흙토 단지였어요. 검은 흙으로 빚은 조그만 항아리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더듬더듬 쓴 것이 틀림없었어요. 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 눈은 감아 연기에 다 녹아. 이제 앞이 안 보인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유약은 내 남편, 내 아들의 목숨값이다. 내 아들이 절벽에서 품에 안고 죽은 그 쪽빛 안료로 내가 평생을 바쳐 완성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객주 놈이 이 비법을 노리고 우리 집안을 노렸다. 그 놈이 널 해코지할까봐 내가 미친 척 널 모질게 대했다. 내가 쓸모없는 미친 여자로 보여야 그놈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널 굶긴 건 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쌀이 없어서였고, 널 가둔 건 내 고운 손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거친 흙일에 내 손이 상할까봐 다락방에 가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처럼 꽉 깨물었지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내 딸이다. 20년 동안 한 번도 딸이라 부르지 못해 미안하다. 서연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부디 이 비법으로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용서치 마라. 내가 너무 모질었다. 다음 생에는 널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으아앙. 짐승처럼 울부짖는 서연의 통곡 소리가 친정집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땅을 치며 울었지요. 온몸으로 땅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워서 매일 밤 가슴을 쳤습니다. 죽어버리라고 천벌받으라고 빌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난 2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칠할 때 시어머니의 떨리던 손, 다락방 계단 밑에서 들리던 한숨 소리, 밤마다 방문 앞을 서성이던 발자국 소리, 몰래 빨아놓은 저고리, 좋은 붓으로 바꿔놓은 것, 문 앞에 놓아둔 따뜻한 고구마. 그 모든 것이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사랑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효녀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은 흑토 단지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흙으로 빚은 단지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마치 시어머니가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두둑 쿠두둑 굵은 빗방울이 서연의 몸을 적셨지요. 마치 하늘이 서연의 눈물을 씻겨주려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빗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야 해. 어머니한테 가야 해. 서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눈도 안 보이시는데 혼자 계시면 어떡해. 변객주가 다시 찾아가면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당해. 서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집신끈이 풀어져 질질 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친정집을 뒤로하고 다시 시댁으로 향하는 서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쫓겨난 며느리의 서러운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딸의 눈빛이었지요. 빗길에 미끄러져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갈게요. 딸이 갈게요. 서연은 울면서 달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발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손에 꽉 쥔 흑토 단지가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시어머니의 평생이, 남편의 목숨이, 그리고 서연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은 20년 전 시집 오던 길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때는 팔려가는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지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미끄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뛰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못난 딸이 갑니다.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눈먼 시어머니는 무사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포구를 뚫고 서연이 가마터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 객주 패거리가 뒤지고 간 흔적이 역력했지요. 항아리는 깨져 있고 가재도구는 뒤엎어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서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을 뒤져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가마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가마 앞에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홀로 불을 지키고 있는 왜소한 뒷모습. 박 씨였어요. 흠뻑 젖은 옷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가마 불을 지키고 있었지요. 서연은 달려가 박 씨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서연이가 왔어요. 박 씨가 화들짝 놀라 허공을 더듬거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누가 온 건지 알 수 없었지요. 누구냐? 아가. 서연이냐? 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왜 왔어? 도망가지 않고 왜 다시 왔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을 밀어내려 했지요. 어서 가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변객주 놈들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 씨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안 가요. 어머니 두고 절대 안 가요. 서연의 뜨거운 눈물이 박 씨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서연의 진심 어린 사죄에 박 씨의 굳은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아가, 내 딸아, 고생 많았지. 이 어미가 너무 모질었지. 박 씨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이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한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연이 품에서 흑토 단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거 완성해요. 어머니 흙에 제 그림을 입혀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감아 옆을 가리켰지요. 저기, 내가 미리 빚어둔 항아리가 있다. 아직 그림이 없는 하얀 항아리야. 내 마지막 흙이다. 서연이 그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순백의 항아리가 빗물에 젖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먹하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머리카락 붓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지요. 가마 불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렸어요. 서연의 붓이 항아리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난초를 그렸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원망과 도끼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죄송함을 담은 난초였습니다. 붓 끝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먹물과 섞여 그림에 스며들었지요. 박 씨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으로 가마의 온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마 벽에 손을 대고 열기를 가늠했지요.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뜨거워. 어서 유약을 발라라. 서연이 흑토 단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 담긴 비색 유약을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발랐지요. 남편의 목숨감, 시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유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항아리를 들어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머니의 흙과 딸의 그림이 하나가 되어 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가마 문을 닫는 순간 박 씨가 힘이 쭉 빠지듯 서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급히 박 씨를 부축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의원 불러올게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편안하구나. 내 품에 이렇게 안겨보기도 하고. 박 씨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서연은 젖은 옷을 벗겨 박 씨를 감싸 안았지요. 체온으로 시어머니를 녹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비단옷 입히고 고기 반찬 해드리고.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내 며느리로 와다오. 그땐 수칠 안 할게. 따뜻한 밥 먼저 차려줄게. 그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변, 객주 패거리가 다시 몰려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박 씨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이 불이 꺼지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색이 나올 게다. 내가 완성하는 거다. 가마의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두 여인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붉은 불빛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모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가마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위대한 탄생과 슬픈 이별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마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 맺힌 풀잎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서연은 밤새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가, 고맙다. 마지막에 내 품에 안겨보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박 씨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다 괜찮다. 내 아버지한테 가면 내 자랑 실컷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조선 최고 명장 됐다고. 그 말을 끝으로 박 씨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서연의 품에서 박 씨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눈을 곱게 감겨드렸지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바로 그때 대문이 쾅 열리며 변, 객주 패거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비법 내놔라, 끈질긴 것들. 변 객주가 악을 썼어요. 졸개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서연은 어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빗장을 풀고 당당하게 가마 앞으로 걸어나갔지요. 서연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어요. 그 눈빛이 돌아가신 박 씨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비법, 저 가마 안에 있다. 가져가 봐라.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기백의 변, 객주 패거리가 주춤했지요. 서연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눈부신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하늘빛을 담은 것 같았지요. 가마 안에는 청화백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비색을 그대로 담은 신비로운 자태였어요. 그 위에 그려진 난초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지요. 변 객주조차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국보다. 이런 색은 처음 본다. 서연이 청화백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도자기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지요. 댕그랑 마치 풍경 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눈이고 내 남편의 피입니다. 당신들 같은 더러운 장사치가 만질 물건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관아에서 나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밤새 달려가 신고를 해서 데려온 것이었지요. 변객주, 너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포졸들이 변객주를 포박했어요. 변객주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알고? 내 죄목은 이미 다 파악되어 있다. 썩 끌어가라. 변객주와 졸개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옛말에 아기는 천벌을 받는다더니 딱 그 꼴이었지요. 시청자 여러분, 속이 다 시원하시죠? 서연은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애도했지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먼. 며느리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니. 우리가 오해했구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청화백자를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어머니 흙에 제 그림을 입혔어요. 이제 이 비색이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박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조선 최고의 도예 명장이 되었어요. 그녀의 가마터에는 제자들이 줄을 섰고 왕실에서도 그릇을 주문할 정도였지요. 서연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릇은 흙으로 빚지만 완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냥 흙덩이일 뿐이다.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지요. 다락방은 이제 서연의 화실이 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붉은 모란꽃 화분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이었습니다. 서연도 늙어갔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끔 가마불을 바라볼 때면 서연은 불꽃 속에서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보곤 했어요. 어머니,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만든 도자기들은 모정의 비색이라 불리며 세상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푸른빛은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지요. 노년의 서연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20년 전 그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주신 보물이야. 서연이 조각 하나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었어요. 자신이 그린 난초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오늘도 가마 불이 참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울렸어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당에 퍼졌지요.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청화백자가 햇살을 받아 푸르게 빛났지요. 차가운 흘 속에 뜨거운 심장을 심었던 두 여인의 이야기. 그 비색은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답니다. 가마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어요. 그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며 세상 곳곳에 모정의 비색을 전해주었지요. 그렇게 두 여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참 가슴 시린 사랑이지요. 여러분도 차마 못 전한 말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더 늦기 전에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해보세요. 고단한 세월을 말없이 견뎌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댓글로 서로에게 따뜻한 덕담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정겨운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녹이고 이 채널을 더 밝고 포근하게 빛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